며느리가 아버지 병수발 다 해준다니까. 난 맘 편히 오사카 벚꽃 보러 간다. 바람난 아들과 이혼 중인 줄도 모르고 독박 간병을 떠넘긴 시무. 천륜을 저버리고 간병비마저 빼돌린 남편의 추악한 배신. 어머님 그 잘난 아들 상간녀 품에서 벚꽃놀이 중이던데요. 크라며 시댁 톡방에 동영상 뿌리고 돈줄까지 완벽히 끊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연분홍색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지만 제가 서 있는 병실 안은 서늘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기계음만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죠. 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서 시아버지의 앙상한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레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수발을 마치고 잠시 한숨을 돌리려던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시댁 친척들 열댓 명이 모두 모여있는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톡방을 열자마자 눈을 찌를 듯 번쩍거리는 사진 3장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명품 선글라스를 얹고 화려한 분홍색 등산복을 쫙 빼입은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 푹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동서들, 나 지금 오사카 벚꽃 보러 공항 라운지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병수발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나 맘 편히 가네. 호호. 시어머니의 능청스러운 문자가 올라오기가 무섭게 톡방은 며느리를 향한 친척 어른들의 호들갑스러운 칭찬으로 순식간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은 참 복도 많으셔요.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하루 세끼 식사 수발에 매일같이 곁에서 몸까지 닦아드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조카는 바빠서 이번 주말에도 비즈니스 출장 갔다면서요? 며느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이셨네. 형님, 벚꽃 구경 실컷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에 도지 친정 가기 바쁜데 형님네 며느리는 진짜 하늘에서 내린 효부네요, 효부. 며느리 덕분에 형님이 호강하십니다. 연신 울려대는 휴대폰 알림음에 저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고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려 올라갔죠. 저는 화면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아주 정성스럽게 답장을 쳤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다 알아서 돌봐드릴 테니까 친구분들이랑 오사카 벚꽃 구경 재미있게 잘 다녀오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어머니는 하트가 쏟아지는 요란한 이모티콘을 보내며 톡방에서 한껏 사모님 체면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하는 시어머니라는 완벽한 타이틀을 거머쥔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만들어낸 위선의 절정,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리 휴대폰 사진첩에 빼두었던 동영상 파일 하나를 톡방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젊고 돈 많은 여자 행세를 하며 SNS에 빠져 사는 그 관종 상간녀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전체 공개로 올렸던 바로 그 제주도 벚꽃 릴사 영상이었습니다. 로딩 표시가 잠시 돌더니 곧이어 톡방 한가운데에 고화질 동영상이 떡하니 올라갔습니다. 만개한 제주도 벚꽃나무 아래서 유행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딱 붙어 서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바쁘다며 출장을 간다던 남편은 젊은 여자를 뒤에서 꼭 끌어안고 어깨에 턱을 괜 채 희희낙낙 웃고 있었죠. 오빠, 제주도 벚꽃 미쳤다. 출장 핑계대고 오니까 더 좋지? 당연하지. 우리 자기가 꽃인데 꽃놀이가 따로 필요 있나?
이따 저녁에 최고급 오마카세 예약해놨으니까 빨리 사진 찍고 가자. 동영상 속 남편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의 정막을 깨고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단톡방의 알림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숫자 1은 사람들이 영상을 확인하느라 무서운 속도로 사라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단 한 글자의 답장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톡방의 분위기가 화면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죠.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어젯밤 친정아빠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가정법원 이혼 소장 접수증 사진을 두 번째로 전송했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사진 아래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문자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출장 간다던 아들은 상간녀 품에서 제주도 벚꽃 보던데요. 키읔키읔 두 분 다 꽃놀이 아주 즐겁게 하시고요. 아버님은 이제 그 귀한 아들한테 직접 돌보라고 하세요. 전 이만 소장 접수하러 갑니다. 문자가 전송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후 저는 미련 없이 단톡방 우측 상단의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바일 화면에 짧고 건조한 알림 한 줄이 떴을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얽매여 있던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 저를 숨막히게 하던 시커먼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서늘하고 찌릿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반듯하게 개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쳐다보는 시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갈게요. 귀한 아드님 제주도에서 오실 때까지 혼자 잘 기다리세요. 그동안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맨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나와 곧장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차트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어머, 503호 보호자님. 오늘은 일찍 가시나 봐요? 네, 간호사님. 이제 503호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 지워주시고요. 앞으로 아버님 관련해서 병원비 결제나 응급상황 연락은 전부 아들한테 직접 하세요. 네, 아드님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저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거든요. 보호자 없다고 당장 간병인 부르라 독촉하시든 아들이 번호 안 받으면 짐 챙겨서 내보내시든 병원 규정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간호사를 뒤로하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회전문을 힘차게 밀고 밖으로 나섰죠. 문이 열리자마자 뺨에 닿는 따뜻한 봄바람이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듯 반갑게 불어왔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제 어깨 위로 사뿐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독하게 머리를 아프게 하던 병원 공기 대신 달콤하고 향긋한 꽃내음이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독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도 불편한 시아버지를 병원에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간병인 하나 구해주지 않은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매정한 며느리라고 혀를 차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고 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가족의 평화를 위해 며느리라는 이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제 삶을 갈아 넣으며 꾹꾹 눈물을 삼키고 버텼던 미련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무서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인간들이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숨통을 철저히 조이면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제 피와 땀을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 대신 바싹 마른 낙엽이 스산하게 떨어지던 그 가을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제가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갔던 바로 그날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내 속만 썩이던 양반이 이제는 갑자기 반신마비가 웬 말이니. 아이고. 6개월 전 바싹 마른 낙엽이 뒹굴던 스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곡소리를 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편마비 판정을 받던 그 참담한 순간, 시어머니는 화려한 핫핑크색 골프웨어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세수를 하며 연신 곡소리만 내시던 시어머니는 의사가 병실로 환자를 옮기자마자 앓는 소리를 하며 제 손목을 덥석 잡으셨죠. 예, 새아가. 나는 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만 맡아도 우울증이 도져서 약을 2배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너도 알지? 네, 어머님. 일단 제가 곁에서 아버님 챙길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래, 네가 며느린데 당연히 그래야지. 넌 아직 젊고 요령도 좋잖니. 내 동창 중에 시아버지 병수발 직접 하는 애는 단 한 명도 없다. 다들 며느리들이 알아서 척척하니까 나더러 며느리 복 받았다고 난리들인데 네가 내 체면 좀 살려줘라. 시어머니는 마치 큰 벼슬이라도 내려주듯 제 어깨를 2번 툭툭 치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꺼내 쓰시며 말을 이으셨죠. 내가 오늘 오후에 강남 피부과 원장님 리프팅 시술 예약이 되어 있어서 말이다. 아까 내 아버님 쓰러지시는 거 보고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벌써 얼굴이 다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 같아 안 되겠다. 나 먼저 가볼 테니까 수액 다 맞으시면 기저귀 좀 넉넉한 걸로 채워드려라. 알았지?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 오늘 쓰러지신 건데 얼굴은 좀 더 보고 가셔야. 아유, 제가 또 답답한 소리 하네. 내가 여기 앉아 있는다고 누워있는 양반이 벌떡 일어난다니? 나간다. 저녁 식사 수발 꼼꼼하게 잘 챙기고. 시어머니는 뒤통수에서 훅 끼칠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응급실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는 제 등 뒤로 간호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병실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는 제가 아내고 며느리니까 이 정도 희생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 바보처럼 믿었거든요. 시아버지의 병세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저는 결국 15년을 꼬박 바쳐 과장까지 달았던 중소기업에 눈물을 머금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 제 경력까지 내려놓았건만 남편의 태도는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죠. 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병수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말 아침 밤새 시아버지의 뒤척임에 시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왔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거울 앞에서 몸에 꽉 끼는 젊은 스타일의 골프웨어를 입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또 나가? 이번 주말은 당신이 교대 좀 해주기로 했잖아.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아, 나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있다니까. 거래처 상무님 모시고 접대 골프 쳐야 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냐?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생활비 통장을 집어들고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나 휴직해서 이제 당장 내 월급 안 나오잖아. 근데 당신이 이번 달에 넣어준 생활비 보니까 평소 반 토막이 났던데. 이게 뭐야? 아버님 병원비에 밥값,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로 며칠이나 버티라고? 아, 진짜 아침부터 돈.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너까지 나한테 스트레스 줄래? 스트레스? 나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새우잠 자면서 아버님 식사 수발에 씻기는 것까지 다 하고 있어. 당신은 아들인데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생활비까지 깎으면 어떡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너는 휴직하고 집에서 놀잖아. 넌 병실에 가만히 앉아서 새끼 꼬박밥 챙겨 먹으면서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엄마가 아빠 쓰러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데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해? 내가 놀아? 당신 아버지 수발 드는 게 노는 거야? 나 복직하기 전까지 당장 쓸 돈 없으면 내 15년치 퇴직금이랑 친정에서 보태준 돈 영끌에서 당신 이름으로 사준 그 상가 건물. 거기서 나오는 월세라도 생활비 통장으로 돌려. 상가 건물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소리를 빽 질렀죠. 아, 또 그 소리. 네가 보탰으면 얼마나 보탰다고 유세야? 상가 월세는 이자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어. 아빠 병원비는 네가 밥값 아껴서 알아서 충당해. 아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나간다. 남편이 저를 거칠게 밀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셔츠 깃이 제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머리가 쭈뼛살 정도로 낯설고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평소 남편이 쓰던 묵직한 스킨 향이 아니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병원에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시아버지 생각에 당장 남편을 쫓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쿵 하고 닫힌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쥘 뿐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아버지 병실 간이 침대에 구부정하게 누워 파스를 붙인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술 냄새와 그 낯선 향수 냄새를 잔뜩 풍기며 교대하러 온 남편은 오자마자 침대 발치에 쓰러져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조용한 병실, 남편이 머리맡에 툭 던져놓은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번쩍였습니다. 짧은 진동 소리와 함께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팝업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캄캄하고 적막한 병실 안 남편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아버님 식사 수발에 굳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느라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던 저는 욱신거리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며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교대해 주겠다며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나서는 오자마자 저렇게 골아떨어진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머리맡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짧은 진동 소리와 함께 떠오른 메시지 팝업 창이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풀빌라 2박 3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제 금액 150만 원.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즈니스 접대라며 매주 바쁘게 밖으로 돌던 남편이 갑자기 제주도 풀빌라라니요. 며칠 전 남편의 셔츠 깃에서 훅 끼쳐왔던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서늘한 공기가 뺨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남편의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앉으니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제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최근 녹음된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하던 중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희희낙낙거리는 징그러운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야, 오빠가 제주도 최고급 풀빌라 예약 방금 다 끝냈어. 저번에 백화점에서 오빠가 사준 그 원피스 꼭 챙겨와. 오빠가 예쁘게 사진 찍어줄 테니까 자기 인스타에 보란 듯이 올려야지. 우와, 진짜? 오빠 완전 최고다. 근데 사모님은 어쩌고? 주말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모님이 눈치챈 거 아니야? 눈치를 어떻게 채? 멍청해서 내가 바쁘다고 출장 간다 하면 다 믿어. 지금도 병실 구석에서 우리 아빠 삼시세끼밥 떠먹이고 몸 닦아드리느라 바쁘실걸? 넌 가서 입을 비키니나 골라놔. 아유, 꽃이다. 우리 오빠 완전 똑똑해. 저번에 사준 가방 들고 가서 사진 100장 찍어야지. 당연하지. 가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우리 벚꽃 구경 제대로 하자고. 이따 저녁에 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조롱 섞인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열어 인스타그램 검색창을 켰습니다. 남편의 계정 검색 기록 맨 위에 떠 있는 낯선 아이디를 누르자 명품 가방과 호캉스 사진으로 도배된 젊은 여자의 공개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사진마다 남편이 눌러놓은 하트가 선명했고 그 여자는 내 사랑 오빠가 사준 선물이라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병수발로 뼈가 사가가는 저를 병실에 처박아 두고 딴 여자의 치맛자락에 수백만 원씩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철저하게 속아왔다는 배신감에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밥조차 넘어가지 않아 멍하니 병실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보다 더 지독하고 현실적인 고통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아버님 식대에 물티슈며 환자용 턱받이 같은 소모품들을 사야 하는데 제 수중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휴게실 구석으로 가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마자 귀찮은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왜? 나 지금 밖에서 미팅 중인데. 여보, 아버님 식대에 씻길 용품들 사려니까 돈이 모자라. 나 휴직해서 이제 내 월급도 안 나오는데 생활비 좀 더 보내줘. 당장 오늘 쓸 물티슈 살 돈도 없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돈. 네가 집에서 놀면서 좀 아껴 써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놀다니? 내가 당신 아버님 간병하느라 15년 다닌 직장까지 쉬고 있는데 밥값 아껴가며 병실 구석에서 김밥 한 줄로 버티는 나한테 할 소리야? 아빠 병원비 내느라 나도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한도 초과라고 몇 번을 말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버는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버텨. 아씨, 짜증나게 진짜. 끊어. 신경질적으로 끊긴 전화를 붙잡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150만 원짜리 제주도 풀빌라를 결제해 놓고서 딴 여자 명품 가방 사주느라 펑펑 긁어대던 그 카드가 한도 초과라는 뜻이었겠죠.
자기 아버지를 닦아드릴 물티슈 살 돈조차 없다며 아내에게 악을 쓰는 남편의 밑바닥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병원 화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푸석하게 뜬 얼굴,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입술,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쭈글쭈글해진 티셔츠까지. 저 빛나는 휴대폰 화면 속 명품을 휘감고 벚꽃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던 상간녀의 모습과 겹쳐지며 묘한 대비를 이루었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제 15년의 세월이 아버님의 거칠어진 몸을 닦아내며 흘렸던 제 땀방울이 시궁창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해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차가운 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남편을 믿고 버텨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세면대에 뚝뚝 떨어지는 물기를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 제 눈빛은 아까와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슬픔과 억울함은 이내 서늘하고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되어 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죠. 저는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거울 속에 저 자신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네가 감히 내 피를 빨아먹고 딴 년이랑 벚꽃놀이를 가겠다고. 좋아.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저는 구겨진 소매를 툭툭 털어내고 화장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참기만 하는 바보 같은 며느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병원 유리창 밖을 차갑게 노려보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어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의 길로 안내해줄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 시간이었으니까요. 차가운 병원 세면대 앞에서 눈물을 닦아낸 제가 곧장 달려간 곳은 친정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당장 재산 내역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이 평소 서재에 처박아 두었던 세금 고지서며 통장 내역서 같은 우편물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아 온 참이었죠. 은퇴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강력계 형사로 평생을 보냈던 친정아빠의 눈썰미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빠는 엉엉 우는 제 모습 앞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돋보기를 쓴 채 남편의 금융 서류들을 매섭게 훑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내가 아버님 밥 다 떠먹이고 곁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인간은 딴 년이랑 제주도를 간대. 나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당장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제가 울분을 토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아빠는 들고 있던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앉아라. 당장 쫓아가서 멱살 잡으면 그 새끼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아냐? 울지 마. 네가 울면 돈이 나오냐? 그 쓰레기가 개과천선이라도 하냐? 그래도 아빠, 내가 너무 분하잖아. 분할수록 머리는 차갑게 식혀야지. 그것보다 여기 이거 한번 봐라. 이응이응 생명에서 내 시아버지 쓰러진 다음 달부터 매달 300만 원씩 내 남편 계좌로 꼬박꼬박 꽂히고 있는 이 돈은 뭐냐? 아빠가 짚어준 내역서를 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아버님 쓰러지시기 전에 남편이 들어뒀다던 중증 간병 특약 보험금 같은데 혜택 못 받는다고 나한테는 병원비 부족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며
서류를 툭툭 치셨습니다. 못 받긴 뭘 못 받아. 내 시아버지 쓰러지자마자 지 이름으로 싹 다 청구해서 받고 있었구만. 이 새끼 며느리인 너한테는 돈 한 푼 안 주고 공짜 간병인으로 부려먹으면서 지 아버지 간병비로 나온 300만 원은 중간에서 가로채 딴 년 오피스텔 월세로 내주고 있었네. 아주 인간말종 쓰레기야.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보다 매달 나오는 300만 원의 간병비를 숨긴 채 제게 밥값을 아껴 아버님 기저귀를 사라고 윽박질렀던 그 악마 같은 뻔뻔함에 헛구역질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폭탄 발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따로 있다. 여기 세무서에서 날아온 우편물 봐. 이놈이 지금 자기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제 어미 이름으로 돌리려고 증여세 알아보며 수작 부리는 중이야. 뭐라고요? 아니, 그 상가가 어떤 건물인데? 아빠 엄마가 보태준 돈에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복직해서 15년 동안 다닌 회사 퇴직금까지 영끌해서 그 인간 이름으로 사준 거잖아. 근데 그걸 시어머니 명의로 빼돌리겠다고요? 기가 막혀서 호흡이 가빠지는 저를 향해 아빠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서 멱살 잡으면 안 된다는 거다. 네가 눈치챈 거 알면 이 새끼 당장 내일이라도 상가명의 어미한테 넘기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빼돌릴 거다. 어설프게 건들면 뱀은 도망가. 한 번에 대가리를 쳐야지.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울지 마라. 쓰레기는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냄새 안 새어나오게 꽉 묶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거다. 지금부터 넌 눈도 귀도 없는 바보 며느리 연기만 해. 뒤에서 가압류랑 처분금지 가처분 묶는 건 이 애비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놈들 벚꽃 놀이 간다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철저하게 호구처럼 웃으면서 비위나 맞춰. 아빠의 그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에 신기하게도 부들부들 떨리던 제 두 손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결전의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매일 병원으로 출근해 묵묵히 시아버지의 삼시세끼 식사 수발을 들고 굳은 몸을 닦아드리며 집에 돌아와서는 오사카와 제주도로 떠날 두 인간의 짐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예, 오사카는 날씨가 좀 변덕스럽다니까 작년에 네가 백화점에서 사준 그 실크 스카프 좀 챙겨 넣어다. 동창들 앞이니까 옷 구겨지지 않게 잘 좀 개키고. 안방 침대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지시를 내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의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구겨지지 않게 맨 위에 잘 올려둘게요.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캐리어에 골프웨어를 쑤셔 넣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제주도는 바람 많이 분다니까 얇은 겉옷 하나 챙겼어. 출장 가서 입을 속옷도 넉넉히 넣었으니까 확인해봐. 고마워. 이번 비즈니스 미팅이 워낙 중요해서 신경이 좀 쓰이네. 나 없어도 아빠 밥 잘 챙기고 엄마 여행 가시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수고 좀 해. 응.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가서 아주 평생 푹 쉬다 오면 좋겠다. 제 말에 숨은 가시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피식 웃으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들이 달콤한 벚꽃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던 그 시각, 친정아빠와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상가 건물에는 명의를 바꿀 수 없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렸고 간병 특약 보험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포함해 남편이 가진 모든 은행 계좌의 가압류 신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변호사님, 가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시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 인간이 제주도행 비행기에 타기 직전인 금요일 오후에 모든 계좌가 동결되도록 해주세요. 친정아빠의 치밀한 당부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떠나는 D-데이 금요일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쳐져 있었죠. 이제 사냥감이 제가 파놓은 완벽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시간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아침 일찍부터 여행 가방을 싸고 나갈 준비를 하느라 무척이나 어수선했죠. 안방에서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온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고쳤으며 제게 당부했습니다. 예, 나 이제 공항으로 출발한다. 아버님 식사 제때 잘 챙겨드리고 날 건조하니까 로션도 좀 꼼꼼하게 발라드려라. 나 없는 동안 네가 수고 좀 해. 네, 어머님. 병원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남편도 작은 트렁크를 챙겨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잔뜩 왁스를 발라 넘기고 몸에 딱 붙는 화려한 골프웨어 차림이었습니다. 나도 지금 출발해야겠다. 주말 내내 중요한 거래처 상무님 모시고 접대해야 해서 엄청 바쁠 거니까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일단 당신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응, 알았어. 비즈니스 미팅 잘하고. 가서 연락 안 할 테니까 아주 푹 쉬다 와. 그래. 갔다 와서 고생한 우리 마누라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은 속도 모르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덜컹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냥감 2마리가 모두 제가 파놓은 완벽한 함정 속으로, 그것도 아주 신이 나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저는 늘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굳은 몸을 꼼꼼히 닦아드렸죠. 제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정각, 제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친정아빠였습니다. 저는 병실 밖 복도로 조용히 빠져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어떻게 됐어? 가압류 결정문, 방금 은행 본점들에 송달 완료됐다. 이제 그 새끼 명의로 된 통장, 예금, 적금 싹 다 동결됐어. 간병 특약 보험금 들어오는 통장도 꽉 막아놨으니까 이제 단돈 10원도 이체 못한다. 아빠의 건조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얹힌 확신이 제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죠. 정말? 그럼 상가 건물은? 시어머니 앞으로 명예 돌리는 건 확실히 막은 거지? 당연하지. 처분금지 가처분도 등기부등본에 딱 빨간 줄로 올라갔다. 이제 껍데기만 자기 건물이지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명의도 못 넘겨. 함정은 완벽하게 닫혔다. 이제 네가 계획한 대로 진행해라. 고마워, 아빠. 나 이제 곧 터뜨릴게. 조금 이따 병원 앞에서 봐.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벽에 기대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스타그램 앱을 열어 남편의 상간녀 계정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만개한 제주도 벚꽃 아래서 부둥켜 안고 있는 릴스 영상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제 휴대폰에 빠르게 저장했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시댁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오사카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톡방 폭탄 투하 사건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간녀의 벚꽃 영상과 이혼 소장 접수증을 단톡방에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출장 간다던 아들은 상간녀 품에 있다는 서늘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15년 동안 묶여있던 톡방에서 시원하게 빠져나왔죠. 곧바로 유료 간병인 협회에 전화를 걸어 결제는 환자 남편이 오면 후불로 할 거다라고 못을 박은 뒤 미련 없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1층 로비를 걸어 나오는 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빠랑 벚꽃 여행 너무 행복해 라며 자랑질을 해대던 그녀의 스토리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글이 막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짜증나. 남친 카드 다 한도 초과뜸. 다른 카드도 이체가 안 된대. 풀빌라 체크인하다가 로비에서 개망신당함 유윤의 카드로 일단 결제하긴 했는데 아 진짜 빡쳐. 내 여행 다 망침.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제 입에서 마침내 참았던 웃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에 눈물까지 찔끔 날 지경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여행을 온몸으로 즐기려던 찰나 가지고 있던 모든 카드가 결제 거절을 당하고 폰뱅킹 이체조차 막혀버렸을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친정아빠가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끝났냐? 저는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훌쩍 올라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완벽하게 끝났어. 아빠 나 오늘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줘. 수고했다. 기름진 거 먹고 힘내야지. 가자. 아빠는 짧게 대답하시고는 부드럽게 핸들을 꺾어 병원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자 따뜻한 봄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어와 제 머리칼을 기분 좋게 흩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한 그 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 옆에서 15년 만에 찾아온 완벽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죠. 주말 내내 친정집에서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저는 휴대폰의 전원을 아예 꺼두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며칠 뒤 월요일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커피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은 저는 굳게 닫아두었던 휴대폰의 전원을 천천히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마자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엄청난 속도로 진동이 울리며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시어머니 34통, 부재중 전화 남편 58통.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여유롭게 마시며 빨갛게 떠있는 숫자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채 현실의 지옥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친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액정 너머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밤새 쏟아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보며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통장이 모조리 가압류로 묶인 채 제주도와 오사카에서 비참하게 쫓겨오듯 귀국했을 두 사람의 몰골이 안 봐도 눈에 훤했죠. 나중에 제가 고용했던 간병인 여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그 주말의 병실 상황은 정말이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고 처절한 지옥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 헐레벌떡 병실에 들이닥친 건 일요일 오후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오사카에서 샀던 화려한 명품 옷과 실크 스카프를 그대로 두른 채였고 남편 역시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듯 땀에 전 골프웨어 차림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간이 침대에 앉아 아버님 입가를 닦아주던 간병인을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독사 같은 년이 기어이지 시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 아줌마, 그 망할 며느리년 어디 갔어요? 당장 전화해. 아니, 병실 들어오자마자 소리부터 지르시면 어떡합니까? 환자분 놀라시게. 두 분이 보호자 되십니까? 그래요. 내가 이 양반 마누라고 얘가 귀한 내 아들이요. 아, 잘 오셨네요. 며느님이 남편분 오시면 밀린 간병비 싹 다 정산해 주실 거라고 해서 제가 3일이나 꼬박 기다렸습니다. 당장 3일치 45만 원부터 이체해 주세요. 간병인 여사님이 단호하게 계좌번호가 적힌 명세서를 내밀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예. 그깟 푼돈 당장 쏴드릴 테니까 닥달 좀 하지 마세요. 거참, 사람 귀찮게 진짜. 계좌번호 줘보세요. 남편은 떵떵거리며 은행 앱을 켰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밥값 낼 돈도 없다며 악을 쓰던 인간이 남들 앞에서는 있는 척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왜요? 이체가 안 됩니까? 간병인 여사님이 재촉하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정중앙에 뜬 팝업창 때문이었죠. 거래 불가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월급 통장, 상가 월세 통장을 미친 듯이 눌러봤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잔고가 얼마가 있든 출금 가능 금액은 완벽하게 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시아버지의 간병비 명목으로 몰래 횡령하고 있던 300만 원짜리 보험금 통장까지 숨통이 꽉 막혀버린 상태였죠. 엄마, 내 통장이 다 묶였어. 가압류 걸려서 단돈 1만 원도 이체가 안 돼. 뭐라고? 아니, 내 아들 명의로 된 알짜 상가가 있는데 왜 이체를 못해? 사태를 파악한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폰뱅킹으로 일단 저 아줌마 45만 원 먼저 이체해줘. 나 통장 막혀서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아, 그래. 내가 바로 싸주마. 아줌마 계좌번호 다시 불러봐요. 시어머니가 호기롭게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몇 번 화면을 두드리던 시어머니의 표정도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죠. 오사카에서 명품 가방이며 화장품을 사재기하느라 현금을 다 써버린 탓에 통장 잔고가 바닥이었던 겁니다. 당황한 시어머니가 급한 대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 이체하려고 했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야속하게도 카드 한도 초과라는 붉은색 글씨만 떴습니다.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던 간병인 여사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니, 며느님이 간병보험금 달마다 300씩 나오는
넉넉한 집안이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더니만 완전 깡통 집구석이었네. 아버님 식사 수발에 굳은 몸 닦아드리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폰뱅킹으로 쏠 돈 몇십만 원도 없으면서 사람을 부려. 아줌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이 건물이 있는 사람인데 이깟 푼돈 떼먹을까봐 그래. 건물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내 수고비 이체해줄 현금도 없는 주제에 나 지금 당장 짐 쌉니다. 환자분 밥 떠먹이고 가래 끓는 거 닦아내는 건 이제 보호자님들이 직접 알아서 씻기고 수발하시든가요. 단단히 화가 난 간병인 여사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휑해진 병실에는 이제 막막한 현실과 마주한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거기 안 서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쳐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기침을 심하게 하며 입가로 가래를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짐짓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하고 뒷걸음질을 쳤고 결국 시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뽑아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가 오사카에서 사온 그 비싼 실크 스카프를 두른 채 아버님의 가래를 닦아내며 헛구역질을 하는 진짜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마침 화면에 떠오른 남편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신호음이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악다구니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안 기어와? 감히 우리 아빠를 버려두고 가압류를 걸어? 너 당장 상가 가압류부터 풀어라.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길길이 날뛰는 목소리에 저는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병원 원무과에 이미 보호자 연락처 전부 당신 앞으로 바꿔놓고 온 거 모르니? 아버님 간병비 3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간 친아들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누가 누굴 탓해. 오사카 갈 돈으로 비싼 간병인 직접 알아서 구해서 쓰셔. 야, 너 진짜 미쳤어? 내 통장이 막혀서 지금 당장 밥 사 먹을 현금도 없다고. 어쩌라고. 그건 상간녀 오피스텔에 가서 달라고 빌어보든가. 위자료랑 내 상가 지분 토해낼 때까지 넌 평생 그 통장 못 쓰니까 이제 찌질하게 징징대지 말고 아버님 몸이나 빡빡 닦아드려. 뭐? 야, 여보세요. 야. 저는 남편의 비명 같은 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깟 푼돈이라며 떵떵거리던 자만심이 당장 이체할 현금 몇십만 원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이라니.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돈줄이 끊긴 그들의 봄날은 이제 막 벗어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통화를 끊고 난 직후 주머니에 단돈 10,000원 한 장 없었던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간 곳은 뻔했습니다. 바로 상간녀가 살고 있는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죠. 나중에 남편이 법원 조정실에서 찌질하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그날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은 남편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상간녀를 붙잡고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당장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저번에 내가 백화점 가서 쓰라고 준 그 신용카드 좀 다시 줘봐. 그걸로 현금 서비스라도 좀 받아야겠어. 하지만 상간녀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오빠, 그 카드 아까 낮부터 한도 초과라고 막혔어. 내 인스타 스토리 못 봤어? 오빠 와이프가 오빠 통장이랑 건물에 가압류 다 걸었다며? 오빠 진짜로 전 재산 다 묶인 거야?
그게 본처가 눈치를 챈 모양인데 내가 금방 해결할 수 있어. 일단 당장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현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그 오피스텔 보증금도 내가 내준 거잖아. 남편의 구차한 변명에 상간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뭐, 돈을 빌려달라고? 오빠, 나 돈 없는 남자랑은 벚꽃 안 봐. 그리고 이 오피스텔 보증금? 그거 나한테 증여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통장 다 묶인 거지 주제에 어딜 질척거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야, 자기야.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남편이 다급하게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팔을 뻗었지만 상간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버렸습니다. 평생 허세와 돈으로 유지해오던 알량한 관계가 돈줄이 끊기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저희는 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법원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한 달 내내 간병인을 구할 돈이 없어 직접 아버님 식사를 떠먹이고 굳은 몸을 닦아드리며 밤잠을 설친 탓이겠죠. 시어머니는 그 좋아하던 피부가 시술은커녕 화장기 하나 없는 퀭한 얼굴에 머리는 푸석하게 까치집이 져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구하지 못해 다려지지 않은 셔츠를 입고 반쪽이 된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죠. 저와 친정아빠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가자 남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제가 진짜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가압류만 먼저 좀 풀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하자 친정아빠가 차가운 얼굴로 남편의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라.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내 놈 혓바닥 길어지는 변명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장인어른, 제발 살려주십시오. 엄마도 지금 아빠 병수발 혼자 다 하시느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또다시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감정에 호소하는 남편을 향해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입으로 어머니 불쌍하다는 소리가 또 나와? 내가 15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은 내 퇴직금에 친정에서 보태준 돈까지 싹 다 털어넣어서 당신 이름으로 분양받은 그 상가 건물. 그거 어머님 이름으로 몰래 빼돌리려고 증여세 알아보고 다닌 게 누군데? 제 입에서 팩트가 튀어나오자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뒤에서 눈치만 보던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죠.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위자료하고 내 상가 지분 50% 현금으로 뱉어내. 1원이라도 깎아달라 질척거리면 재판으로 끝까지 가서 당신 뼛속까지 털어버릴 거니까. 여보, 내가 그 큰돈이 지금 당장 어디 있다고 그래. 제발 상가만은 건들지 마라. 나 빈털털이 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남편이 찌질하게 훌쩍거리기 시작하자 가만히 서류 봉투를 쥐고 계시던 친정아빠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쇠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돈이 없으면 딴 걸로 갚아야지. 내 놈이 내 애비 똥오줌 수발하라고 매달 나오는 간병 특약 보험금 300만 원씩 중간에서 꿀꺽 가로채서 딴 년 오피스텔 월드에 내준 거.
그 기막힌 횡령 내역서가 내 손에 다 있거든. 자, 장인어른. 그걸로도 모자라서 내 딸한테는 애비 몸 닦아드릴 물티슈 살 돈도 안 주고 생과부로 병실에 처박아뒀지. 이거 복사해서 내 회사 게시판이랑 오사카 여행 부러워하던 내 친척들 단톡방에 아주 싹 다 돌려줄까? 내 애비 간병비 훔쳐다 딴 년 치맛자락에 퍼준 천하의 호로새끼라고 소문 한번 제대로 내줘? 아빠의 이성적이고 냉혹한 팩트 폭행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체면과 허세로 평생을 살아온 인간에게 자신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이 온 동네에 까발려진다는 것만큼 무서운 협박은 없었겠죠. 안 됩니다. 장인어른, 제발 회사랑 친척들한테는 참아주십시오. 제가 당장 도장 찍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대로 위자료 다 주고 상가 지분도 다 넘기겠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남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벽에 기대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내 아들 다 죽게 생겼네. 하며 앓는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저에게 다가와 윽박지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구겨진 제 옷깃을 탁탁 털어냈습니다. 도장 찍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들 그 지옥 같은 병실에서 남은 평생 서로 원망하면서 비참하게 늙어가. 조정은 허무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 몫의 상가 지분과 위자료, 그동안 밀린 간병비 명목의 손해배상까지 완벽하게 받아내는 서류에 남편의 지장이 찍혔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법원 문을 나섰을 때 눈이 부시도록 환한 봄 햇살이 제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옆에서 나란히 걷던 친정아빠가 헛기침을 하시며 슬쩍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눅눅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던진 제 진짜 인생의 봄날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깊게 들어오는 가게 문에 달아둔 맑은 종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인생극장입니다.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커피 머신을 닦던 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오늘 장사는 좀 어때? 손님은 제법 다녀갔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온 분들은 다름 아닌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양손에 개업 1주년 축하 문구가 적힌 예쁜 화분을 하나씩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반갑게 카운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올 거면 미리 연락을 좀 하지 그랬어. 아침 출근 시간에 근처 회사원들 엄청 다녀가고 이제 막 한가해진 참이야. 아빠 마시게 내가 제일 맛있는 원두로 커피 한 잔씩 내려줄게. 저기 햇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셔.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긋하고 쌉싸름한 원두 냄새가 아담한 카페 안을 가득 채웠죠. 에스프레소 샷을 내리는 제 손길은 1년 전 병실에서 수건을 쥐어짜던 그 무겁고 떨리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능숙했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부모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아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한 모금 깊게 들이켜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 커피 향 참 좋다. 이제야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작년 이맘때는 툭 치면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퀭하더니만 요즘은 아주 사장님 태가 나고 보기 좋아.
다 아빠 덕분이지 뭐. 아빠가 그때 차갑게 머리 식혀주고 이성적으로 서류 안 떼어다 줬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 같은 병실 구석에서 가오처럼 식사 수발이나 들면서 울고 있었을걸. 진짜 고마워, 아빠. 평생 효도할게. 제 말에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유, 다 지난 끔찍한 얘기 꺼내서 뭐해. 우리 딸 이렇게 그 몹쓸 인간한테서 제목 다 찾아오고 평생 꿈꾸던 예쁜 카페까지 차렸으면 된 거지. 내 퇴직금 털어넣었던 그 상가 건물 지분 기어이 현금으로 다 받아내서 이렇게 떡하니 번듯하게 독립했잖니. 엄마는 이제 진짜 소원이 없다. 그러게 말이다. 네가 막판에 용기 내서 독하게 마음먹은 덕분이지.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법원 앞에서 그놈들 숨통 딱 끊어놓던 내 도끼가 아주 기가 막혔지. 이제 남은 인생은 이 향긋한 커피 냄새만 맡으면서 꽃길만 걸어라. 부모님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난 1년의 변화를 웃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중 엄마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쪽 집안 사람들 소식은 재판 끝난 이후로 아예 끊긴 거니? 동네 지인들 말로는 아주 꼴이 볼만하다던데. 저는 찻잔을 여유롭게 내려놓으며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예전 시댁 친척 어른한테서 건너 연락이 한 번 왔었어. 그 사람들 내가 위자료랑 상가 지분 절반 뚝 떼어 현금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당장 나한테 줄 돈 마련하느라 낭은 상가 지분까지 헐값에 금매로 싹 다 팔아치웠다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그 귀한 알짜 건물을 날려먹었어? 그래도 돈이 좀 남았을 텐데 그럼 그 돈으로 간병인이라도 썼대니? 아니요. 그 잘난 아들이 상간녀한테 오피스텔 보증금 뜯긴 거 메꾸고 그동안 이리저리 허세 부리며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빚 갚느라 싹 다 날려먹었대. 결국 간병인 부를 돈도 요양병원 모실 돈도 없어서 그 두 모자가 아버님 퇴원도 못 시키고 6인실 다인실 병실에서 같이 쪼그려 자면서 지낸대요. 뭐, 그 병원 소독약 냄새만 맡아도 우울증 약 먹어야 한다고 유난을 떨던 그 사모님이 지 남편 삼시세끼 밥 다 떠먹이고 굳은 몸을 다 닦아준다고? 닦아주긴 누굴 닦아줘. 서로 네가 친아들 아니냐, 네가 마누라 아니냐 하면서 매일같이 병실 복도에서 멱살 잡고 싸운다나 봐. 저번에 아버님 식사 떠먹이다가 사례가 심하게 들려서 응급 조치해야 했는데 서로 귀찮다고 모른 척하다가 간호사한테 엄청 깨졌대요. 어머님은 이제 진짜 화병이 나서 본인 피부가 시술은커녕 매달 먹어야 하는 우울증 약값 대기도 벅차서 알아누웠다더라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빠가 쯧쯧 혀를 차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인과응보지. 지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남의 집 귀한 딸 피 빨아먹으려던 파렴치한 놈들 말로가 뻔하지 않냐? 지 무덤지가 판 놈들 소식은 이제 입에 올릴 가치도 없다. 넌 이제 쓰레기장 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내 앞길만 보고 살아라. 응, 아빠. 나 진짜 이제 내 생각만 하면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 거야. 지난 15년 동안 착한 며느리 병에 걸려서 꾹꾹 참았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전하게 내 몸 다 돌려받고 내 삶 찾았으니까 된 거지 뭐. 저희 세 식구는 카페 창가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홀가분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은 이제 한낱 우스운 안주거리가 되어 봄바람 속으로
영영 날아가 버린 듯 했습니다. 오후 늦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텅 빈 가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홀로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만개한 연분홍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 인간들이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호캉스를 즐기러 떠났던 그 지독하고 서늘했던 봄날의 벚꽃과는 전혀 다른 진짜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죠. 가만히 턱을 괴고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무조건 희생하는 헌신적인 아내. 참 지독하고 무서운 족쇄였지. 속으로 조용히 움쪼려 보았습니다. 그 알량한 타이틀을 벗어던지는 게 처음엔 제 세상이 전부 무너져 내리고 큰일이 나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행여나 가족의 평화를 깨는 독한 년이 될까봐 두려워 제 피와 살을 깎아 먹으며 꾹꾹 눌러 참았던 미련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저를 좀먹고 갉아먹는 쓰레기 같은 악연을 미련 없이 단칼에 잘라내고 온전한 제 몫을 되찾고 나니 진짜 제 인생의 봄날이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되더라고요. 남의 시선에 얽매여 억지로 감정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뻔뻔한 사람들의 이기심에 상처받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일도 없는 완벽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하게 떠서 병실 구석에서 훌쩍거리던 1년 전의 초라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채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단단하고 여유로운 카페 사장님이 저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누군가의 밑거름으로 썩어가는 헛된 희생 대신 스스로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이 되기로 한 제 이 독하고 시원한 선택을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 소중한 시간. 저 창밖에서 화려하게 흩날리는 벚꽃보다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제 당당하고 홀가분한 미소가 100배 1000배는 더 눈부시고 아름다우니까요. 착한 며느리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뒤로소 저만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도 흩날리는 벚꽃처럼 화사하고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